내가 참 어리석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탈한 적이 또 있었던가. 텅 빈 집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하는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할 줄 몰랐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마음을 주면 마음으로 받는 사람과 마음을 주면 손을 내미는 사람. 나는 평생 전자를 믿고 살았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73세에 경험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펜을 든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사랑은 사랑을 부른다고 믿었다. 나는 올해로 73이다. 요즘은 혼잣말이 많아졌다. 텅 빈 집안에서 밥을 차리고 먹고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닦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내가 어리석었지 참 바보 같았지.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은 기뻤고 반은 서운했다. 기쁨은 그 아이가 드디어 인생의 짝을 만났다는 것이고 서운함은 이제 내 품을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었다. 아들을 품 안의 자식이라 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 품도 시간도 마음도 다 반은 며느리 차지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있었다. 내가 평생 딸 하나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는 건 아닐까. 친구들이 딸과 함께 쇼핑하고 딸과 함께 수다 떨며 지내는 모습을 부러워만 했던 내게 드디어 그런 상대가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나는 더 잘해주고 싶었다. 며느리가 내 딸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 친딸처럼 여기고 대하면 그 아이도 나를 친정엄마처럼 여겨주지 않을까 싶었다. 첫 만남부터 그랬다. 예비 며느리로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그 아이가 수줍게 웃으며 어머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예쁘던지. 키도 작고 목소리도 앙증맞은 그 아이를 보니 정말 내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이 좁아서 미안해. 그래도 편하게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좋은 집이에요. 따뜻하고 포근해요. 그때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를 내 친딸처럼 아껴야지. 그러면 이 아이도 나를 친엄마처럼 여겨줄 거야. 그날 저녁 나는 온갖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 채웠다. 생선구이며 나물이며 국물도 진하게 우려서 끓였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집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온종일의 수고로움이 다 날아갔다. 아, 이 아이가 내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내 정성을 알아주는구나. 얼마나 순진했던가. 정성은 정성으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나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잘했다. 밥상 하나를 차려도 아들과 며느리 입맛을 물어보고 옷을 사도 며느리 거 먼저 골랐다. 김장철이면 며느리 친정에도 보내라며 김치 몇 포기를 따로 담갔다. 용돈이라며 몇만 원씩 슬쩍 손에 쥐어줄 때는 그 아이가 웃는 얼굴만 봐도 참 좋았다. 결혼 초기 나는 정말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갔다.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조기젓갈, 갓김치, 깻잎장아찌까지 직접 담갔다. 손이 부르터서 반창고를 붙이고도 계속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더욱 기뻤다. 겸손하고 착한 우리 며느리. 이런 아이라면 정말 내 딸 같다. 새벽부터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반찬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며느리가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라고 말할 때면 나는 정말 행복했다.
아,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 아이도 나를 진짜 어머니처럼 여기는구나. 일요일이면 꼭 며느리네 집에 반찬을 해서 가져다 줬다. 15가지는 되게 싸서 들고 갔다. 김치며 나물이며 국거리까지.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고 하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새벽부터 부엌에서 끙끙거리며 만든 반찬들의 수고로움이 다 날아갔다. 겨울철엔 따뜻한 속옷을 골라 선물하고 여름엔 시원한 원피스를 사다 줬다. 며느리가 감기라도 걸렸다 하면 온갖 보양식을 해서 가져다 줬다. 삼계탕이며 전복죽이며 심지어 홍삼까지 사다 줬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감사해요 라는 말들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을까? 명절 때는 더했다. 추석이며 설날이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갈 선물까지 따로 준비해서 이건 너희 어머니께 갖다 드려라 하고 챙겨줬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며느리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미안해하는 표정 뒤에 어떤 생각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할 때면 나는 더욱 뿌듯했다. 겸손하고 예쁜 우리 며느리. 이런 아이라면 정말 친딸 같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 다른 뜻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굳이 이런 것보다는 현금이 더 좋은데. 그때는 몰랐다. 며느리가 내 정성보다는 내 지갑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내가 쓰던 은행 통장을 며느리에게 맡기게 됐다. 내가 직접 은행 가기도 힘들고 자잘한 생활비며 공과금도 자동 이체 시켜준다길래 그래, 이젠 믿을 만한 사람이 생겼으니 편해지겠구나 싶었다. 그 일이 생긴 건 우연이었다. 내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였다. 매주 2번씩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은행 업무까지 보기가 힘들어졌다. 그때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제가 은행 업무 도와드릴게요. 요즘 인터넷 뱅킹도 있고 자동 이체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엔 망설였다.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내 통장을 맡기는 건 큰일이니까.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설득했다. 어머님,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혼자서 이런 일들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꼼꼼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매달 가계부도 써서 보여드리고요. 가계부까지 써서 보여준다니. 이 정도면 정말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어머님,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나는 정말 이 아이가 내 친딸이 된 것 같았다. 마치 진짜 딸이 늙은 엄마를 챙기는 것처럼. 그날 저녁 나는 통장과 도장을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서 며느리에게 건넸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함부로 쓰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쓰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연히 그럴게요, 어머님. 어머님 돈인데 함부로 쓸 리가 있나요? 정말 꼼꼼히 관리해 드릴게요. 통장을 넘겨줄 때 나는 그 아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리 며느리 고마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들이 힘들어지는데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당연한 일이에요. 저희가 해야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웃음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죠라는 그 말에서 정말 가족애를 느꼈다.
첫 달엔 정말 꼼꼼했다. 며느리가 가계부를 들고 와서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어머님, 이달에는 전기세가 얼마, 가스비가 얼마, 그리고 어머님 병원비가 얼마 나갔어요. 나는 그 성실한 모습에 감동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달에도 그랬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는 뭔가 달랐다. 가계부를 가져오긴 했는데 설명이 대충대충이었다. 어머님, 이번 달도 비슷해요. 생활비랑 공과금이랑. 그리고 네 번째 달부터는 아예 가계부를 안 가져왔다. 어머님, 바빠서 가계부를 못 썼는데 다음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설마 했다. 설마 며느리가 내 돈을 함부로 쓸 리는 없을 거라고. 신뢰는 영원하다고 믿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어느 날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서 아들한테 통장에서 돈 좀 빼달라고 했더니 그 아이 얼굴빛이 잠깐 굳었다. 엄마, 그거 지금은 돈이 없어요.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날이 생생하다. 내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였다. 수술비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 통장에는 1,5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니까 200만 원쯤이야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엄마, 지금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 내가 1,500만 원은 넣어뒀는데? 그게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잔고는 모르겠어요. 일단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했다. 내 돈인데 왜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하지? 그리고 왜 아들이 잔고를 모르지?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며느리야, 내 통장에서 수술비로 200만 원 좀 빼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그게 지금 통장 상황이 좀 무슨 상황이야? 내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말해봐. 그게 어머님, 일단 정리를 해봐야겠어요. 자동이체나 보험료 같은 게 많이 나가서 그때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그렇게 흐지부지 몇 달이 지나고 내가 모아뒀던 그 통장 알고 보니 거의 비어 있었다. 결국 며느리를 다그쳐서 은행에 함께 갔다. 통장 정리를 해달라고 했다. 그때 나온 내역서를 보는 순간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매달 나가는 돈이 생활비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다. 50만 원, 70만 원, 심지어 어떤 달은 100만 원씩도 나가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어머님, 생활비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카드값도. 카드값? 무슨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가? 저희 카드요. 어머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그때서야 알았다. 며느리가 자기 카드값까지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지게 해놨다는 걸. 나는 처음엔 믿지 못했다. 설마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동안 내가 잘해준 게 얼마인데?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은행에서 받아온 통장 내역서를 보는 순간 내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자동이체며 보험료며 며느리 쪽 카드값까지도 그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매달 규칙적으로 나가는 돈들. 생활비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금액들. 그리고 낯선 가게들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들.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심지어 해외여행사까지. 이게 다 내 돈으로 결제된 거였다. 며느리야, 이 해외여행은 뭐야? 그게 신혼여행 연장으로 다녀온 거예요.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 허락도 안 받고? 죄송해요, 어머님.
급하게 기회가 생겨서. 급하게 기회가 생겼다고? 내 평생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놓고는 급하게 기회가 생겼다고? 알고 보니 처음부터 그랬단다. 어머니가 쓰시기엔 많고 우린 이래저래 쓸 일이 많으니까요. 그 말이 나중에야 들려왔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쓰기엔 많다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돈인데?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고 안 아프다는 거짓말하며 병원 한 번 덜 가고 누웠어도 바느질하고 남의 반찬이라도 해 팔아모은 돈인데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던 그 시절. 손끝이 곱아서 바늘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도 품삯을 받기 위해 밤새 바느질하던 그 시절. 감기약 한 알 아까워하며 참고 또 참던 그 시절의 돈들. 그 소중한 돈을 며느리는 그저 어머니가 쓰기엔 많은 돈이라고 표현했다. 며느리는 그런 내 통장을 자기 통장처럼 썼다. 그러면서도 내 앞에서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김치 너무 맛있어요. 다음엔 좀 더 많이 해주세요. 나는 그 웃음에 또 마음이 무너지고 다음엔 정말 더 많이 담갔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어리석었다. 하지만 그땐 진심이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줬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어서 다가간 것이었다.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셨다. 며느리는 며느리지 딸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나는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달라. 생각했다. 근데 아니더라. 우리 며느리도 결국은 자기 손에 든 게 중요했고 내 마음이 아니라 내 통장 잔고가 필요했던 거였다. 서운함보다 더 괴로운 건 그 아이가 나를 이용했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진심을 다해 봤을 때 그 진심이 밟히고 짓밟히면 참기 힘든 상처가 된다. 며느리가 나를 딸처럼 대해준 적은 없다. 다정한 척은 했지만 내가 힘들다 할 때 찾아온 적 없었고 내 생일에도 그냥 아들이 챙기면 그만이었다.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간 명절도 있었고 심지어 내가 감기 몸살로 누웠을 때 저희도 바빠서요 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쿡 하고 꺾였다. 그 아이는 딸이 아니라 그저 아들의 엄마였던 나를 대했을 뿐이다. 그것도 돈이 있을 때만 웃고 없을 때는 귀찮은 존재로. 그래도 말은 못했다. 아들 앞에서 말해봤자 엄마가 뭘 잘못 보셨을 거예요 라는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다. 진실은 시간이 알려준다. 참 이상한 일이다. 며느리는 내게 지갑 같았고 나는 며느리에게 가족 같고 싶었다. 지금은 통장도 다시 내가 관리한다. 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이젠 어느 정도 마음을 접었다. 며느리가 나빠서만은 아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딸 같은 며느리는 많지 않다는 걸 이 나이에야 알게 됐다. 며느리는 며느리다. 자기 방식으로 살고 자기 편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편에서 비켜나면 그냥 어른일 뿐이고 때론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다. 가끔 아들이 밥이나 먹자고 연락을 해오면 이젠 먼저 묻지 않는다. 며느리는 안 와? 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바쁘니까, 그 아이는 힘드니까, 그 아이는 그냥 그 아이대로 두는 게 내 마음이 더 편하다. 내가 그렇게 바랐던 딸 같은 며느리는 어쩌면 내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혼자 밥을 먹는다. 된장찌개에 김치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 들여 차리던 식탁이 지금은 나를 위한 식탁이 되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좀 덜 줬더라면, 내가 좀 덜 웃어줬더라면, 내가 좀 덜 믿었더라면, 그러면 서운함도 덜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또한 다 지나간 일이다. 나는 잘했고 나는 후회 없이 대했다.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보았든 나는 끝까지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을 다했다. 그걸로 내 노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 9번째 변화 예상치 못한 반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며느리가 갑자기 울면서 찾아왔다.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 평소 항상 웃고 당당하던 그 아이가 현관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그 아이가 투자라고 해서 내 통장에 돈을 주식에 넣었다가 전부 날렸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돈을 불려서 어머님께 더 좋은 것들을 해드리려고 했다면서 결국엔 욕심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에 쏟아부었다고 했다. 어머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못된 며느리예요. 어머님 평생 모신 돈을 그 아이는 그동안 밤잠을 못 이뤘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되돌려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매일 고민했다고 했다.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이 아이도 사람이었구나.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구나. 물론 용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모든 걸 팔아서라도 갚아드릴게요. 제 친정에도 얘기해서 도움을 받을게요. 평생이 걸려도 갚아드릴게요. 그 아이는 그 후로 정말 달라졌다. 매주 와서 집안일을 하고 내 병원 갈 때마다 따라와주고 명절 때도 빠지지 않고 찾아온다. 물론 예전처럼 완전히 믿지는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그 아이는 진심인 것 같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새삼 깨닫는다. 며느리도 변했고 나도 변했다. 이제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며느리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며느리로서 인정해 주려고 한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이해는 하게 됐다. 그 아이도 살아가기 바쁜 사람이었고 욕심도 있고 실수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혼잣말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리석었지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라고 중얼거린다. 73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관계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며느리는 여전히 며느리다. 딸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혼자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다. 하지만 이제는 그 혼자 먹는 밥상이 그리 쓸쓸하지만은 않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완벽한 관계를 꿈꾸기보다는 불완전한 관계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이다. 오늘도 며느리가 전화를 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예전 같으면 그 목소리에서 진심을 찾으려 했겠지만 이제는 그냥 안부 인사로 받아들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불완전함 속에서도 조금씩 나아지려는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네 인생이 되는 것 같다.